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산에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1500년이 지난 중세 암흑 시기에 예수님이 조용히 재림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금방 알아보고 감격해서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던 대신문관은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대신문관, 밤중에 몰래 감옥에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야?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운데 대신문관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개신교의 거물급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하나님의 뜻 발언, 바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을 연상케 합니다. 1500년 만에 재림한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당신 왜 재림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그 대신문관처럼 타락한 한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정말 불의 지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아베 총리, 극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베 평양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산항 진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나진항으로 남하하자 일본은 원산항으로 북진하는 그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베의 실용주의,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입니다. 공산주의 중국, 그 중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들은 그야말로 키키 먹은 시대착오의 장벽에 웅크리고 앉아서 국가의 이익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국내 정치용 인연가가 아니라 세계 변화를 읽는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반공주의자 닉슨, 그 닉슨이 자기 자신들의 근본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욕을 한다면 그것은 낡은 이념이지 외교는 아닙니다. 이런 문창극, 총리로 밀어붙이려는 박근혜의 생각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논리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박근혜 정부 기어코 문창국을 청문회로 세울 모양입니다. 결국은 그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죠. 엊그제 지난 토요일 날 김영민 국민라디오 보국장과 정치 토크를 하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의석비로 볼 때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국회 인준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그야말로 오직 한 사람,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오직 한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김기춘을 구하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문창극이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역사학자 이유아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문창극의 궤변 혹은 무지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 그리고 그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논리 분석해 드리죠. 처음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발언 보도를 보고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아하, 유수한 언론인이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런 그를 국무총리로 추천하다니 더더욱 놀랄 사건이었다. 나 같은 소박한 역사학자가 이 정도로 놀라고 분노하고 있으니 양식 있는 역사학자나 시민들은 어떠할까? 한번 더듬어보자. 첫 번째로 문창극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500년은 허송세월을 했고 우리 민족이 게을러서 식민지 지배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기에 들어 이른바 일본의 정한론자,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자들은 조선민족은 나태하고 분열적이고 타율적이며 미개하고 정체되어 있어서 독립국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본이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논리 줄기차게 펴왔습니다. 바로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사이고 다카무리라든지 이따위 일본의 우파들이 내세웠던 논리, 바로 문창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요,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아메리카를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그 논리, 적자 생존의 진화론을 바로 흉내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개항 이후 이 논리로 구실과 꼬투리를 잡아 한반도에 진출합니다. 먼저 청일전쟁을 벌여서 청나라의 입김을 제거하고 경복궁을 점령해 내정을 간섭했으며 그리고 러일전쟁을 벌여서 러시아의 진출을 막아내고 구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등 차근차근 식민지 지배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영합하고 식민지 지배 정책에 동조한 세력이 바로 친일파인 김윤식, 박영효, 윤치호 등이었습니다. 특히 윤치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은 미국과 같은 문명국의 식민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창극은 감리교 지도자였던 윤치호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로 포장해 떠버렸습니다. 현재 이런 논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로 이어졌고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3.1운동은 민족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3.1 정신을 기승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효나 다름없게 될 겁니다. 더욱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현대사에서 부정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침탈은 마치 역사의 단계를 밟는 것처럼 긍정의 논리로 포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째, 독립국을 이룩하지 못하고 민족 분단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시련을 주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산화를 막았으며
일본의 기술을 배워서 오늘날의 북왕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발전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시기 민족상잔의 비극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게 실현이고 축복인가? 한민족은 열등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만다. 우리의 민족성은 바꾸어야 할 대상이며 민주화는 쓸모없는 유물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적용해도 맞을 것 같다. 문창극의 주장은 마치 악마가 성경을 인용해서 그야말로 궤변을 일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는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문창극은 주장을 합니다. 그 논지로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으니 배상이고 사과는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직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나 그 점령 지역에서만 제기되어 온 겁니다. 왜? 일본만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만. 세계 인권 역사에서도 지울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권의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와 의회, 세계 인권 운동가들이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창극은 그치의 사과가 아닌 진정한 사죄를 하라고 외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자기 자신이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해결됐다는 말, 그 주장과는 모순이 되는 변명일 뿐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무지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문창극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는다면 아베 정권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한일병합이 국제법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아베의 궤변과 그리고 문창극의 궤변이 어우러져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지 겁납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의 극우파들은 마치 문창극을 바른 말이라도 하는 지성인으로 치켜세우면서 소란을 떨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자가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처럼 일본의 극우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마치 바른 말 하는 지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치켜세워지는 이 현상. 아니 한국에 뭐 친일 지식인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상한 놈 한 놈 뭐 일본에 귀화해가지고 그런 주장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하나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인간이 그따위 망발을 그야말로 스성없이 줄기차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말 한마디 본 뜻이 아니었다. 그거는 뭐 종교인들이 한 얘기였다. 이딴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총리를 하겠다고 덤빈다면 그야말로 나라의 수치입니다. 문창극은 기독교 신자로 교회에서 한 발언은 정서상 다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이건 모독이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경우와 장소에 따라서 은행이 달라도 된다고 한다면 총리 자격으로 은행이 또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 소양과 인격이 이중적이라는 꾸지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문창극은 분명히 반민족, 반역사, 반헌법적으로 포장된 그런 언론인이었습니다. 이런 문창극이 총리에 앉아서 또 다른 은행으로 포장한다면 우리 국민 암담할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 술수를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문창극을 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국론 분열을 잠재우고 진정한 민주발전과 일제 과거사 잔재를 청산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학자 이화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문창극의 궤변 혹은 무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장더리 만평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친일파들이 잡고 그리고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또다시 그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기득권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의 종속국인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문창극 같은 인간이 총리로 지명이 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총리를 하겠다고 국회 청문회 청문 요구서를 보내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로 그런 한탄을 절로 불러일으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문창극 동영상 1시간 5분짜리를 보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한숨을 내쉬고 혀를 차면서 절반 이상이 상영 도중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한결같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니 문창극이 존경할 만한 언론인이었다.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느냐. 참 개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근태호 기자가 문창극 동영상을 다 보고 시청기를 한겨레신문에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동영상 3개를 모두 봤다. 그는 힘의 논리를 숭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미국을 추앙하는 것도 기독교보다 그 파워에 주목한 것 같다. 강연 첫머리는 늘 우리 민족은 게으르다로 시작한다. 근거는 독일, 프랑스, 영국 선교사들이 쓴 책이다. 서구의 눈으로 본 우리다. 당시 어떻게 게으를 수 있었을까? 뼈가 부서져라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그가 해명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이 못 살았던 건 양반들의 수탈 때문인데 동영상에서 강조점은 분명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살았다이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일제 식민사관과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세 강연 모두 윤치호와 이승만을 인용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기독교인 중 윤치호와 이승만일까? 둘 다 미국 유학을 갔고 미국의 힘에 의존한 극단적 친미주의자라는 게 공통점이다. 문창극도 결국은 그런 인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랜 기자생활을 했던 문창극이 교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19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시절 기자생활을 하면서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이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창극이 어떤 기자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을 숭상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보면 불의한 시대와 불화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하지 않고 힘에 순응한 건 아닌가, 전두환의 힘에 순응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정치학 박사인 문창극이가 책임 총리가 뭔지 모른다고 한 것도 동영상을 보니 이해가 조금 됩니다. 언론이 이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려면 힘 있는 자를 비판하고 약자를 옹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창극처럼 힘을 숭상하기 시작하면 어영으로 바뀝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내버리게 됩니다. 게으름을 질타한 걸 보면 그는 무척 성실했던 것 같다. 서울대를 갔고 중앙일보에서 잘 나갔던 것도 성실성이 바탕됐을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해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많았다고 했다. 일 안 하고 세금 걷어 나라가 해주길 바라는 게 공산주의, 복지병이라 했다. 양극화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의 이들에게 하면 된다며 경쟁으로 내모는 건 폭력에 가깝다. 그가 강연한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왜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대형 교회 신자들의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고 사회 낙오자들의 게으름만 질타했을까? 기득권층 앞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문창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대형교회 신자들과 그리고 대형교회의 기득권층인 목사들을 질타하거나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낙오자들의 게으름만 질타를 했을까요? 기득권층 앞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만족? 동영상 보도가 논란을 일으키자 법적 대응부터
문창극은 얘기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평생을 언론인으로 산 문창극이 언론 보도에 글이나 말로 맞서지 않고 소송에 어전하려 했습니다.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라면 설령 언론이 오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 택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에서 지고 법원에서 이긴다면 그의 지난 삶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기자로서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 문창극처럼 억울한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문창극은 교회 강령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부강하게 됐다. 이 모든 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강연의 요지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정도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걸 비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단이라는 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6.25는 미국을 붙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런 식의 역사인식. 남북 협상한다고 해서 통일 안 된다는 거, 10년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는 이런 식의 썩어 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장관 비서실장도 못할 역사인식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뒤 그것을 셀프 확신하는 이런 행태,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칭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논리전개 방식입니다. 최근에 아주 문창극이 아주 훌륭한 지지자 한 명 나섰더군요. 정강훈인가요? 빤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문창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역시 미개인으로 모는 모양입니다.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도 신자들이 있다고 하니 참 대한민국 요지경입니다. 네.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변태 잡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수호가! 큰일 났어! 정무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혼인 아빠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납입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하시면 안 돼요. 사용료도 월정 11,000원 이상. CMS 계좌이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낙화님이 조합원으로 방금 가입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미래유동자 국민TV 작년 3월 3일 창립총회, 그리고 작년 4월 1일 라디오 개국, 그리고 올해 4월 1일 TV 개국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그 1년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6,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모이는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우, 월화수목금, 평일 TV 뉴스 1시간 방송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라디오로 때우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TV로 다 채우고 라디오 따로 분리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더욱더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조합원 가입, 그리고 사용료 납부, CMS 계좌이체 신청 필요합니다. 청취자분들은 특히 생방송을 비롯해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4월, 5월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취자들 가운데서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5분의 1 수준이에요. 20분의 1 수준이에요. 나머지 20분의 19 청취자 여러분들 행편되시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민TV 조합원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인터넷 사용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개각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참 총리, 국정원장 그 후보자들이라는 것들 사람 됨됨이를 보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개각은 더 참담합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 객상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경제부총리로 낙점된 최경환이 그야말로 박근혜의 최신복들, 딸랑이들 하는 꼬락선이 보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계속 순항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사설 정영 장관과 교육감이 맞서 싸우길 바라느냐를 통해서 현재 교육부 장관이자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사회부 총리가 될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을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놓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내정자가 강경 보수 성향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을 가진 인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자의 역사관 논란은 교회 강연 동영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김내정자의 사고방식은 언론 기고를 통해 공개된 것이어서 모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정책 기조를 극단적 보수 쪽으로 밀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의 사설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내정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보수 우파입니다. 문창극이야. 그 인간이 그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지 결국은 교회에서 강연한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졌으니까 사전에 미처 스크린하지 못했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그동안 수도 없는 거의 준정치적인 행적과 그리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가 몰랐다면 그야말로 돌대가리들입니다. 알고도 이따위 인간을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무려 13군데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당선된 민의를 청년으로 거스르겠다는 그런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주로 선택했다. 정부의 경쟁 위주 교육에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건 진보 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당선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어느 정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사회 부총리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균형감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그런데 김내정자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친일, 독재에 대한 기술로 무리를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고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 국민적 수치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한 사람이다. 진보 교육감을 배출한 전교조를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념투쟁도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직의 대표를 맡아 문용린, 조전혁 씨 등 보수 후보를 추대하고 선거 전날 이들 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당선시켜달라며 직접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사고와 전력으로 미뤄볼 때 그가 장관이 되면 전교조를 배척하면서
진보교육감과 본격적 이념투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정녕 부총리와 교육감이 사사건건 싸우는 대결 구도를 원하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친일 독재에 대한 기술로 무리를 일으킨 그 말썽 많은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를 고교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가와 국민의 수치다라는 이런 망발을 했던 인간이 바로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박근혜 정권의 사고방식은 상식으로 용납이 힘듭니다. 그야말로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그렇게 해서 권력과 그리고 공권력을 지닌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압살하겠다는 유신적 사고가 아니면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걸 용납할 것 같습니까?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는요, 과거에는 휴대폰을 한 20몇 %, 휴대폰 사용자들 조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집 전화에만 의존하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조금 정확했는데요. 요즘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휴대전화로만 조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얼미터가 좀 더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올 들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창극의 역사의식 논란이 그야말로 치명타를 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을 또다시 이따위 극우 꼴통을 임명을 해서 또다시 학부모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박근혜의 지지도 더 높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또 주목되는 것은요, 바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도 개인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선행학습이 그야말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개인 기본권 침해한다고 반대한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탈탈탈탈 긁어가지고 전 나라의 부를 갖다 99.999%, 0.001%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거 관여해서는 안 된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김명수가 과연 장관이 되면 박근혜가 공약했던 선행학습 금지법 거기에 대한 반대 소신을 꺾을 것인지 아니면 소신을 따라 정책 폐기를 추진할지 정말 궁금증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책 혼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마저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던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하지를 않나. 자기 입으로 공약했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소신을 뚜렷이 밝힌 김명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지 않나. 박근혜가 미쳤던가 아니면 박근혜 대가리에 든 게 정말 똥밖에 없던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김기춘이던가.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아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부 장관만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경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요, 더해.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을 통해서 최경환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최경환의 부동산 띄우기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을 쥐어짜서 부자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경기부양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과거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에 비유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취임하면 곧바로 LTV와 DTI 규제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런 정책 구상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에 집착해 금융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담보인정비율, 간단히 얘기해서 LTV, 이건 금융기관에서요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자가 시가 2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면 LTV는 50%인 겁니다. 즉 LTV를 적절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집을 담보로 그 집의 소유자가 그야말로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했을 때 집을 왕창 날리는, 그렇게 해서 과거 IMF 때 집 날린 사람들 많아요. 그때 LTV의 비율이 뭐 70%, 80%까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집값 버블 시대에 400원짜리 주택에 80% 인정해주면요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2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출은 2억 4천만 원이 나갔는데 집값이 2억 원으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회수한다고 그럽니다. 갚을 돈 없죠. 집값이 2억 원인데 팔아봤자 4천만 원 빚지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차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 날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LTV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빚 상환액, 즉 원금 플러스 이자, 그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인데 내가 어디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금을 1년에 1,000만 원을 갖고 이자를 500만 원을 갚는다면 저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수입 중에서 빚으로 나가는 돈, 즉 대출해서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가는 돈이 1,500만 원이라면 30% 아닙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도 완화시키면은 그야말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집을 사게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 경제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띄운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중 여윳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하면 최강 경기 단기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나고 민간 건설 투자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 진작은 국민 경제 전체 독약을 먹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민간 소비에도 제약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계층이나 투기 세력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야